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장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duration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duration은 우리가 계산하라고는 우리한테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duration의 의미, 그래서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는 평균 기간, 그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기,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또는 만기 수익률, 그죠?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어떤 게 비례고 어떤 게 반비례다, 이런 것만 조금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제 이런 형태로 쭉 나옵니다. 최근에도 나온다 하면 그렇게 했었을 때 1번을 봅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듀레이션은 길다. 만기는 무조건 비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만기는 무조건 비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3번을 보시면 채권자가 빠졌다 뿐이지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은 커진다. 뭔가 딱 좀 이상하죠. 1번 아니면 3번이 답입니다. 두 개가 상대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CAPM에 대한 가정.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이. 그래서 제가 CAPM 같은 경우에는 또는 APT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이것도 요 챕터의 문제를 다 이렇게 모아놔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문제가 나올 동 말동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1번. 맞습니다. 그죠? 기대효용 극대화, 위험 회피형. 1번이 뭐 아주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고 차입 대출 이런 거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3번. 딱 보면 답 나오지.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꼭 기억하시라고 일반적으로 전체 우리 이제 시장을 구분할 때는 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 이렇게 구분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완전 시장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완전 시장이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경제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도 세금과 거래 비용이 존재하는 완전 시장. 세금과 거래가 원래는 어떻습니까? 완전 시장은 전혀 없는 일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있는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딱 답이 나오지. 그죠? 자, 이게 17년도에 공인노무사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개념, 그 다음 뼈대,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탁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뼈와 살을 붙이면, 뼈에 살을 붙이면 충분히 우리는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분산 투자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거, 분산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거, 이거도 뭐, 그죠? 너무 간단하게. 포트폴리오의 위험의 종류에서 체계적인 위험 또는 비체계적인 위험 또는 고유 위험, 시장 위험, 그거 구분 한번 싹 하시면 되고. 4번 마찬가지. 자,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답만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종목 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어떻습니까? 내가 한 군데 몰빵하는 거하고 세 군데 주식에 투자한 거하고 10군데 주식에 투자한 거하고 어떤 게 위험이 가장 낮아요? 10군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 빵꾸 나도, 어째 뭐 빵꾸 하면 되죠. 이제 이거는 한두 개 펑크 나도 나머지 8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투자할수록 위험은 감소하지. 그죠? 이런 거는 뭐, 그죠? 문제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3번하고 그냥 똑같은 문제죠. 비체계적인 위험이 아닌 것은, 그거 당연히 체계적인 위험인 것은, 또 분산 안 되는 거, 위험 분산 안 되는 거 전쟁이죠. 그죠? 이런 거는 뭐 그대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자, 위험 분산 효과에 대해서 틀린 거, 이것도 답만 보죠.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 줄는데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증가하지요. 말도 안 되는 거. 자, 7번에 CAPM 전개를 위한 가정으로 또 가정 틀린 거, 그 결국은 뭡니까? 2번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투자자들의 답만 보죠. 틀린 거 4번. 투자자들이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은 투자자에게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 가정에 다르게 지각된다가 아니고 동일한 기대. 그죠? 동일한 기대. 뭐. 또 8번 1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듀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거 찾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액면 이자율 만기 빼고는 전부 반비례. 그죠? 1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이런 형태로 많이 물어봅니다. 9번 마찬가지 두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요거는 맞는 걸 찾습니다. 그죠? 이자 지급 횟수가 적을수록 두레이션은 이자 지급 횟수가 적을수록 두레이션은 점점점점 어떻게 돼요? 짧은 게 아니고 길어집니다. 이자율. 또 이자율이 높을수록 두레이션은 길다가 아니고 짧다죠. 1, 2번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채권의 만기가 짧을수록 두레이션은 만기는 뭐라 그랬죠? 비례한다 그랬어요. 짧아집니다. 이 표체의 두레이션은 채권의 잔존기간보다가 짧다 해서 요건 맞죠. 이 표체는 뭐였죠? 이 표체, 무이표체, 그죠? 영구체, 그죠? 이자 원금 다 주는 거. 그래서 그 해설을 읽어보시면 그냥 딱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맞는 거. 10번 자본시장선, 증권시장선 이렇게 했을 때 자본시장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다 올립니다.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 둘 다 고려할 경우에 효율적 투자는 기회의 집합이다. 맞죠?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리는 거, 옳은 것, 그죠? 옳은 것을 골리는 거 해서 기억은 맞죠? 효율적 투자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노란 걸로 그죠?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자본시장선 아래에 위치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선에서 뭐 위아래 뭐 이런 거 없었죠? 증권시장선에 있었지. 니은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 들어간 걸 다 빼야 돼요. 1, 2, 5번 빠집니다. 그죠? 3번, 4번 중에 답인데 기억이 맞는 거니까 기억 들어간 거 3번밖에 없죠. 그 10번에는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또 어디 틀렸나 보죠.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선정관계. 이거는 뭐였죠? 개별 주식, 체계적 위험. 이거는 SML이었습니다. 그죠? 이거 틀렸고. 우리 이율은 뭐 맞죠? 효율적 포트폴리오 균형 가격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총리연과 기대 수익률 간의 선정관계. 자, 11번에 위험 회피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거 찾습니다. 자, 요거는 뭐 기대부, 현재부 이런 것까지는 뭐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항상 동일한 투자자다 해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11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해설란을 좀 촘촘히 좀 읽어보시고 그냥 그렇겠구나 뭐 기대부 뭐 그 확실성 등가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11번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거나 스킵하셔도 돼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한번 전부 대입해 가지고 풀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냥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3번 마찬가지 쭉 해서 자, 미래 수익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옳지 않은 거 평균값은 전혀 상관없는 거 분산하고 표준 편차 1번 3번은 무조건 들어가죠. 분산의 제곱근 의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 2, 3번 이런 거는 완전 점수 주려고 내는 거고 14번 마찬가지 이런 거 공식 요것도 실제 기출입니다. 기출. 근데 요런 뭐 공식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또 자본시장선 CML에 대해서 옳은 거 찾습니다. 자, 위험, 무위험 앞쪽에 딱 있었습니다. 그죠? 효율적 투자선의 기회 집합이다. 그래서 10번 문제를 한번 딱 보시면 그냥 바로 딱 풀리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 간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총위험 간에. 그죠?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전부 증권시장선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막바지에 딱 했었을 때 CML하고 SML은 무조건 두 개 차이, 평가 대상, 특성, 팁에 나온 특성 요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시험 문제 푸는 거는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장에 보시면 자본에 있어서 자본과 경제성 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본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정도. 왜냐하면 요거는 뭐 요거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구조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요것도 그냥 가볍게. 자, 자본은 무조건 타인 자본 아니면 자기 자본입니다. 그죠? 그다음 뭐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매기 일정하고 영속적이고 뭐 이런 가정을 쭉 하는 건데 요것도 또 6번에 보시면 완전 자본시장 이런 걸로 이제 가정이 쭉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구조도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자본은 무조건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 두 가지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론상에서는. 그래서 MM의 자본구조 이론. 그래서 MM 그 둘 학자의 이름에 이니셜만 따놓은 겁니다. 그래서 밀러와 모딜리아니 뭐 이렇게 돼요. 우리 학자 기억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전체 세 번째 줄에 또 오타가 하나 있어 버렸네요. 그죠? 자, MM 이론은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MM이론 설명하면서도 불완전 시장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완전 자본시장, 재무에서는 전부 완전 자본시장, 재무에서는 전부 완전 시장을 그죠? 가정으로 해요. 자본구조 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현실에는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한다. 요 환이 아니고 완입니다. 완. 그래서 원래는 완전 자본시장 또는 완전 시장을 가정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완전 시장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MM 이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958년도에도 MM 이론 한번 가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조금 좀 그렇네. 시대가 좀 바뀌니까. 그래서 1963년도에 또 MM 이론, 그리고 수정 MM 이론을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명제 세 가지가 있어서 1명제, 2명제, 3명제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런 걸 꼭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MM 이론 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가정이 이제 앞 페이지에 나오는 723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가정이구나. 특히 완전 시장을 가정으로 하네. 이런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본 구조하고 기업 가치가 막 나오죠. 그래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법인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 자, 그 다음에 그 726페이지에 자본 조달 순위 또는 자본 조달 이론 요거 꼭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기업은 무조건 돈 들어가는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동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필요하다, 이제 그 기업이 자본이 필요하다 이럴 때 자본을 어떤 순서대로 조달할까, 그게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인 자본, 우선주, 사내 유보, 보통주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비용 쉽게 말하면 이제 자본 조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 무조건 마지막에 해요. 그죠? 그래서 자본 조달 어떤 이론에 따른 순서 이런 거 좀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돼요. 자, 파산 비용 이론 해가지고 이건 직접 파산 비용이고 간접 파산인 비용이 있고 했는데 이거는 굳이 뭐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것도 그냥 직접 파산 비용에는 변호사비나 회계사비나 뭐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 간접 파산 비용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리 비용. 대리인 문제 이것도 이제 압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전체 뭔지는 압니다. 소외 경영이 분리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대리 문제로 발생하는 금전적 비금전적인 비용. 자, 요거는 최근에 조금 물어보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그죠? 한참 전에 뭐 이렇게 국민연금이 뭐 이렇게 주주권을 행사해 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알죠. 대한항공의 뭐 어떤 큰 변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죠? 그 회장이 이제 뭐 대표이사직을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부결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게 결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입니다. 이 주주들이 있는데 열심히 경영해가지고 주주들 배당을 많이 줄 생각해야지. 완전 그 일가들이 그죠? 뭐 와이프, 딸들 다 해먹었잖아요. 그 결국은 뭡니까? 주주총회에서 이거 대리 문제가 있네. 경영자 바꿔. 전문 경영자로 바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 비용, 감시 비용, 확정 비용, 자녀 손실 꼭 기여. 이거 좀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대리 문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고, 그래서 감시 비용은 말 그대로 위임자의 이익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감시하는 거. 그래서 주주들이 봤었을 때, 요거 돈을 잘 벌고 있나, 못 벌고 있나, 경영 활동을 잘하나, 뭐 하나,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임자가 부담하는 비용 무조건 넣으시면 되고, 확증 비용은 위임자가 이익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거는 대리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된 경영인.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자녀 손실은 이거 두 개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는 비용, 쓰이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대리 비용의 개념에서 나오는데요. 대리 비용의 개념보다가는 대리 비용의 종류,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자녀 손실 요거 세 개 꼭 기억. 대리인 문제, 이건 이제 뭐 대사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그것을 위탁받은 경영자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지는 않고 경영자 이익 극대화를 또는 경영자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문제. 그래서 대리인 문제. 그죠? 그래서 대리인 문제고 설명 한번 딱 읽어보시면 밑에도 두 줄입니다. 그죠? 통제 기능은 주주들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이전되고 주주들은 이사의 선임, 합병,
또는 뭐 주식 발행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승인권만 보유한다. 맞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게 뭡니까?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리인 문제 완화 방안 이런 거 마찬가지. 그죠? 그럼 대리인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경영자가 정말 기업 경영자래 가지고 주주들한테 주식의 가치를 올려 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면 돼요. 그 설명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또 경영자들의 노동시장 해가지고 뭐 경영자가 오케이 경영을 뭐 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맞아요. 대리 관계 뭐 당연하죠. 외부의 주주는 위임자가 되고 소유 경영자는 대리인이 되고 그 소유 경영자는 위탁받은 경영자. 그죠? 이런 건 한번 탁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또 경제에서 피셔 정리 또는 뭐 국제 피셔 정리 뭐 이런 게 이제 경제에서도 뭐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경영에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살짝 갖고는 왔죠. 그래서 뭐 투자 결정, 소비 결정 뭐 이런 게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 비용 나옵니다. 자본 비용. 이런 거 의미, 개념에 대한 의미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비용이니까 지금도 자산 자본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회계 원리에 가서는 이제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출자한 어떤 기금 전액을 자본이라 해요. 자산하고 자본은 틀려요. 하여튼 그런 거 있더라. 그래서 자본 비용의 종류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고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게 나오죠. 앞쪽에 EVA 경제적 부가가치 할 때 요 WACC 해가지고 가중평균 그 자본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공식 이런 공식을 외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는 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론을 몇 개를 더 해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 예산 이렇게 나오는데 자본 예산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투자하고 이제 뭐 이렇게 평가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평가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자본 예산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스킵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투자안의 현금 흐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투자안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든 나가든 뭐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금 흐름. 그래서 말 그대로 캐시플로우 이렇게 해서 현금 유입 또는 유출을, 그죠? 그래서 순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거 또는 순현금 흐름표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뺀 거, 차감한 거 이런 거구나. 그래서 거기도 딱 보시면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이 딱 나옵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현금 흐름의 기본 원칙. 자, 첫 번째 납세 후를 기준으로 납세 후입니다. 근데 요게 시험에 나오면 납세 전으로 나와요. 납세 후. 그죠? 그거 밑줄 한번 딱 끊으시고. 그 다음에 증분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증분 기준. 그래서 현금에 있어서의 순증감. 순수하게 증가했거나 순수하게 감소했는 순증가분만 측정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증분 기준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자, 증분 기준 거기서 세 번째 줄에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지만 해서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 다음에 기회비용,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부수효과, 그래서 기회비용, 부수효과 이런 것들은 전부 현금 흐름의 반영, 빨간색으로 밑줄.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반영한다, 안 한다로 나옵니다. 반영한다, 안 한다로.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증분 기준을 적용한 현금 흐름 추정 시에 고려할 사항 표가 나오죠. 요거 다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와, 이걸 어떻게 딱 기억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꼭 집어서. 자, 제가 밑줄 끄라는데 또는 뭐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증분 기준에 의해서 현금 유출로 본다, 유입으로 본다. 고려한다, 안 한다. 요걸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매몰 비용은 증분 기준 세 번째 줄에도 나왔지만 매몰 비용은 어떻습니까? 뒤에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밑줄. 매몰 비용은 뭐죠? 이미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게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sunk cost에서 연구개발비, SUNK, sunk cost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 뭐 많은 설명을 쭉 해놓고 매몰 비용 뭐 고려하는 것은 뭐 쭉 해서 매몰 비용 등이다 이런 거 틀린 겁니다. 매몰 비용은 증분 기준에서 현금 흐름 추정 시에 고려하지 않아요. 왜? 이미 지출해서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매몰 비용 고려 안 한다.
그다음 법인세, 현금 유출 처리 밑줄.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가 보시면서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법인세는 현금 유출로 처리합니다. 기회비용 현금 유출에 포함. 그래서 현금 유출로 처리합니다. 현금 유출 밑줄 끊으시고, 잠식비용 해서 현금 유출 밑줄 끊으시고, 간접비용 현금 유출 마지막에 나옵니다. 현금 유출로 처리 밑줄 끊으시고. 자, 그러면 매몰비용은 고려 안 하고 뒤에부터 법인세, 기회비용, 잠식비용, 간접비용 요까지는 전부 현금 유출로. 그래서 법인세부터 간접비용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현금 유출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수비용, 현금 유입, 요거는 뭐 이제 세모. 왜 딴 거는 이제 밑줄 끊었으니까 우리는 구분해야 되니까 세모, 현금 유입인의 부수 효과는